23년에 네. 이 종목 사세요. 네. 추천해 주신다면.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저는 쪽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. 제가 투자를 하는 어떤 룰을 설정한 게 네.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 현금을 쓰는 날은 날만 돈을 쓴다. 그 제일 최고의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경험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했었거든요. 네? 이신호 네. 나오면 무조건 더 많이 사야 된다. 예. 이 신호는 뭡니까? 사실 이거 약간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 굉장한 애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러니까 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. 자, 근데 또 책 내용을 보면 이신호, 네? 이신호 네. 나오면 무조건 더 많이 사야 된다. 예. 이 신호는 뭡니까? 사실 이거 약간 신호라고 말씀을 드리면 맹목적인 액션으로 이어질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, 네네. 제가 저를 제어하기 위해서 활용했던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좀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뭐였냐면은, 네. 제가 주식 투자를 이제 올해 9년차 이제 하고 있는데, 매해 안 한 적이 없는 후회가 하나 있어요. 네. 뭐였냐면은, 주가가 아무리 많이 빠지더라도 네. 바닥은 찍잖아요. 그렇죠. 그 바닥을 찍는 무렵에 살 돈이 없어서 그 제일 최고의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경험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했었거든요. 그런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. 네네. 항상 이 최고의 기회에서는 저는 돈이 없었어요. 살 돈이 없었어요.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악의 순환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, 그 시점에 왔을 때 일단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. 예. 근데 그 돈이 있으려면은 그 시점이 아닐 때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. 거기서부터 착안해서, 그럼 어떤 무렵을 내가 나는 오늘 돈을 써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고, 저는 코스피 대형주를 좀 선호하다 보니까 코스피 차트를 한 20년을 다 봤어요. 네. 일봉으로. 예. 그래서 2000년대 이후부터 코스피 지수가 단기 저점을 찍은 무렵을 다 동그라미를 치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봤는데, 공통적으로 지수 하락률이 꽤 크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적어도 마이너스 2.5% 이상, 많게는 3%, 4%, 코스피 지수가 7, 8% 떨어지는 때도 있고, 네. 그런 날은 대부분 종목들은 뭐 10%씩 빠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그런 날이 무슨 날이냐 봤더니 다 반대 매매가 일어나는 날이더라는 거죠. 네.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이 그 빚을 내서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강제 청산이 이루어지고, 강제 청산이 청산을 부르면서 매도세가 급격하게 이제 커지면서 기하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그 시점이 대부분 코스피 지수의 단기 저점들이더라고요. 네. 그럼 그렇게 봤을 때, 그럼 다른 사람들이 반대 매매를 통해서 돈을 잃을 때가 내가 어떤 투자금을 집행해야 되는 최고의 기회다. 그럼 그 기회가 1년 중에 얼마나 올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하락률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2% 빠졌을 때, 네. 마이너스 2.5% 빠졌을 때, 마이너스 3% 빠졌을 때 이제 다 세어봤어요. 네. 그런 2020년이나 2008년이나 이런 큰 폭락장이 왔을 때를 제외하면은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해 최소 한두 번에서 많게는 대여섯 번까지는 그런 단기 저점들이 오더라는 거죠. 이제 거기서부터 해서 퍼센테이지를 찾아봤는데, 마이너스 3% 이상 빠지는 날은 그렇게 자주 오진 않아요. 마이너스 2% 이상 빠지는 날을 보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마이너스 2.5%로 잡고 세워봤더니,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 한두 개에서 한 대여섯 개 정도의,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마이너스 2.5% 이상 빠진 날이 6번 찾아왔었거든요. 네.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금을 집행해야 하는 날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,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투자를 하는 어떤 룰을 설정한 게, 네.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 현금을 쓰는 날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2.5% 이상 빠진 날만 돈을 쓴다. 네. 그날이 반대 매매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. 네. 근데 확률적으로 다른 날들에 비해서는 반대 매매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렇게 봤을 때 내가 돈을 써야 되고, 근데 이게 한 두 번 정도 찾아올 때도 있고 5번 정도 찾아올 때도 있는데, 그럼 어떻게 하냐?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
제가 보유한 현금 뭐 중간중간 리밸런싱해서 현금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연초에 만약에 현금이 100이 있다고 치면은 5번 나누는 거예요. 5등분해서 뭐 20% 정도의 현금식을 그런 날이 올 때마다 쓰는 거예요. 네. 만약에 그런 날이 2번밖에 안 오고 그 해가 끝났다. 그러면은 뭐 현금 비중이 좀 많은 상황인 거고, 만약에 더 많이 왔다. 내가 5번 샀는데 또 빠졌어. 또 마이너스 2.5%가 빠졌어.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냥 엉덩이로 버티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이게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지만 제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 이유가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제어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그렇군요. 최고의 원칙은 지키기 쉬운 원칙이어야 되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제일 지키기 쉬운 원칙을 저는 제 나름의 방법으로 찾은 거고, 네. 근데 다른 분들에게 뭐 다 적용이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초보 투자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제일 지키기 쉬운 원칙을 제시해 달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보유 현금이 있을 때 코스피가 마이너스 2.5% 정도 빠지기 전에는 사지 말자. 평소에는 종목들을 공부하고 어떤 종목을 살지 공부만 해놓다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런 종목들을 사면은, 공부한 종목들을 사면은 내가 종목을 골라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이상의 어떤 알파를 가져갈 수 있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그럼요. 네. 말씀 속에서 정말 이 주식 투자자에 대한 애정, 또 초보 투자자에 대한 애정, 특히 물린 투자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이 주식시장에서 떠나지는 마셔라. 계속 머무시면서 이렇게 이겨내십사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고, 그런 투자자들에게 참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이 책의 내용에 있어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, 23년에 이 종목 사세요. 추천해 주신다면? 종목이요. 종목은 저도 사실 잘 안 보여요, 요새는. 네.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내내 뭐 다른 채널에 나와서도 얘기하고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도 얘기 들었는데, 어차피 니네 공부 안 하잖아. 그럼 삼성전자 사서 물려서 버텨. 그러면 돈 벌 거야. 라고 말씀 많이 드렸어요. 아, 그렇군요. 사실 올해도 그 스탠스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. 제가 삼성전자를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을 안 보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리고 개인 투자자 중에서 특히 종목에 대한 해안이 없는 분들일수록 경거망동하지 않고 버티기 쉬운 종목이에요. 그래서 삼성전자를 많이 추천을 드렸고요. 지금 올해 초부터 바닥 찍고 좀 올랐어요.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제가 작년에 추천드릴 때만큼 막 사기에 아주 좋은 때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괜찮다고 보고, 사실 저도 삼성전자 샀는데 아직도 평가의 기준은 손실이거든요. 마이너스 한 1, 2% 정도? 그래서 뭐 지금 사셔도 저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거고, 삼성전자는 일단 항상 추천을 드리고요. 특히 막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포트에 뭐 일부는 삼성전자로 가져가면은 아마 마음이 좀 편하실 것 같고,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장기적인 뷰를 보면은 제가 삼성전자가 2021년의 고점을 회복하는,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21년 초에 사셔서 물린 분들이 본전 이상을 회복하는 고비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봐요. 그래서 3가지 단계를 넘어서야지 그때 물린 분들이 이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, 첫 번째는 작년에 어떤 환율 부분이었어요. 환율이 삼성전자의 어떤 비즈니스엔 좋지만, 그 고환율이 됐을 때, 근데 이제 달러가 너무 비싸면은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투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좋지가 않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작년에 이제 얼마죠? 445까지 거의 1,500 가까이 가서 고점 찍고 좀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. 그래서 환율이 그 첫 번째 단계였는데 그 부분은 일단 좀 해결이 된 것 같고, 두 번째 단계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지금 뭐 시스템 반도체 쪽, 그러니까 그 비메모리 쪽도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캐시카우는 메모리 반도체거든요. 근데 메모리 반도체의 회복에 제일 큰 어떤 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본 게 저는 이제 인텔의 사파이어 레이크 출시인데, 뭐 이건 어려운 얘기들은 그냥 넘어가고, 삼성전자가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팔아줄 수 있는 어떤 CPU가
이제 출시가 됐다.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 이번 최근 주가가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고비로 봤고, 사파이어 레이크부터 해서 어떤 삼성전자의 더 그 가격이 높은 DDR5 메모리 반도체를 팔아줄 수 있는 그 시장이 형성이 되면은 또 한 번의 주가 상승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, 마지막 고비는 2021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시면 알 수 있죠.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해져서 수요는 더 많아지고 공급은 부족해져서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,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또 어떤 큰 사이클이 오는 그 계기가 되면은, 사실 그 계기보다 좀 더 전에 주가가 선행해서 더 많이 오르게 될 거예요. 그렇죠. 그 세 단계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과거의 전고점을 회복하고 또는 그 이상까지 가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고, 개인적으로 그 시계열이 짧다고 보지는 않아요. 그런 어떤 완연한 주가 상승을 보려면 못해도 1년, 길게는 3년까지 버티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, 대신에 만약에 어떤 종목을 사서 3년 정도 묻어놓는다고 하면은 내가 종목 공부를 안 했다고 가정했을 때 삼성전자 외에 더 어떤 마음이 편한 대안이 있으신지는 여쭤보고 싶어요.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. 네. 제가 또 사실은 삼성전자 출신이거든요. 네. 제가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나서 삼성전자를 용서했어요. 그래서 좀 삼성전자에 대한 애정이 많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, 예. 그런 부분이 있고, 그 부분을 봤을 때 섹터 아이디어로 보면 이제 반도체를 볼 수가 있겠죠.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에 이제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이 IDM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잘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반도체 회사의 밸류체인에 엮여 있는 흔히 이야기하는 소부장 회사들도 같이 좋아질 수 있겠죠. 근데 그 부분은 아마 큰형님이 좋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생들 같이 좋아지잖아요. 그런 의미에서는 좀 시계열은 좀 더 길게 보셔야 되는 것 같고,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저는 리오프닝 쪽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단기적으로는 모멘텀도 살아있을 뿐더러 장기적으로 봐도 리오프닝 쪽은 좀 큰 주가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,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항공도 있을 수 있고, 여행, 카지노, 그다음에 그 숙박 이런 쪽도 있을 거고.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 숙박을 선택을 했어요. 카지노를 선택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요즘 주가를 보면 네. 23년에 이 종목들 사세요. 이 종목들 이야기 나왔습니다. 네. 여러분 참조하셔서 올바른 잃지 않는 투자자 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. 자, 이제 책인싸의 아우트로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. 네. 제가 미리 생각해 오지 않고요. 네. 이렇게 1시간여 동안 대화 나누다가 네. 제가 느낀 우리 책인싸를 소개하는 제 소감을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. 바로 김광석이 생각하는 여신욱. 무서운데요? 누구누구 기대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. 네, 저는 애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주식 투자자들의 마음, 특히 손실난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드리기 위해서, 또 나의 어떤 경험을 비롯해서, 특히 내가 손실 났었던 그 경험에 비추어서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심리가 있고, 여러분 손실 나셨어도 계속 걱정하지 마시고 애정을 갖고 주식시장에 여러분 맴돌고 계시면 다시 그 자리에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주식 투자자들께는 애정이다 라는 말에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느껴지십니까?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어요. 저도 제가 그렇게 다른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몰랐었어요. 네. 근데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확실히 제가 이제 저도 모르는 그런 애착과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너무 많은 거를 얻었거든요. 네. 근데 이런 것들을 얻기까지 제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굉장히 상식적인 행동을 추구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수혜를 입었던 거고, 네.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떤 분이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더
마음 편하게 네.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많았었어요. 그렇군요.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또 다시 네.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감개무량. 아닙니다.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이 아우트로 공통 질문 중에 책을 통해 강력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, 네. 이 메시지를 10글자로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. 실패를 극복하는 주식 투자, 네. 10글자로 10글자.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면? 많이 공부하고 네. 적게 행동. 네. 10글자인가요? 네. 많이 공부하고 적게 행동. 예. 네, 그렇게. 좋습니다. 이 CG로 깔려 있을 것 네. 같습니다. 결국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적게 행동할 수 있는, 네. 많이 공부하고 적게 행동할 수 있는 네.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도사처럼 전달해 주신 그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을 거라고 네. 생각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은퇴하셔서 또 주식 투자자로서 이렇게 제주도에서 사시면서 네. 한국이래 서울에도 많이 오시는데 네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나에게 시리즈거든요. 네. 자, 나에게 은퇴란? 제가 생각하는 은퇴는 지속 가능한 독립성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게 네. 은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네. 그런 어떤 독립성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방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부담을 받지 않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것. 결국엔 그런 상태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돈도 벌려고 하고 그런 그렇지. 자기의 어떤 천직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네.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두 번째, 네. 나에게 주식이란? 주식 자체는 그냥 뭐 예전으로 치면 그 증서라고 불리는 종이 쪼가리였고 네. 지금으로 치면 그냥 MTS에 깔려 있는 사이버 그 머니이자 숫자일 수도 있지만 네. 저한테 주식은 앞으로 만나볼 수 없을 고마운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유일하게 배운 거는 기업 너머의 주가가 있다는 거고, 그러니까 기업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주주도 결국엔 돈을 잘 번다. 그래서 사실은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 때마다 이 주식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직원들은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팔 때마다 미안하기도 하고 돈을 벌었을 때 너무 감사하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임직원들을 실제로 만나서 뭐 감사 인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저한테 주식은 만나보지 못한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주식은 만나보지 못한 고마운 사람들. 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인싸에 출연하시고 네. 1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누시면서 네. 책인싸에 출연한 소감을 여쭙는 질문입니다. 네. 자, 나에게 책인싸란? 네. 제가 책을 쓰면서 못다한 어떤 생각의 정리들을 할 수 있었던 계기인 것 같습니다. 책을 쓰면서 생각했던 것들, 뭐 그런 못다했던 말씀들, 뭐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. 네.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여신욱 작가님의 이런 말씀 속에서 또 책을 통해서 얻는 정보, 그리고 말씀 속에서 얻는 그런 지혜, 또 믿음 주시는 그런 애정,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. 여기서 책인싸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출연해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